궁녀란 왕족을 제외한 궁중 모든 여인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죠. 조선 초기에는 관청의 기생을 궁녀로 뽑아 쓰기도 하고 첩의 소생을 궁녀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양반의 첩 소생이 궁녀가 되었고 양반가들의 자손들이 궁핍함을 이유로 궁녀가 되기도 했죠. 궁녀들의 삶이란 성적으로 억압되고 평생 궁궐 귀신으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였기에 신분이 미천한 자손들이 입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조선 중기 이후 후궁들의 정치적 입김이 강화되면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사대부 자손들이 입궁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궁녀의 법적 신분은 종 9품에서 정 5품까지 10등급으로 나뉘며 상궁일 직책이 궁녀로서의 최고 등급이며 정1품 빈 이하부터 종 4품 수검까지는 국왕의 여자로 후궁을 말하죠. 그러나 왕의 승은을 입는 여자들은 극히 선택된 궁녀들이며 임금과 전날 밤 성관계를 가진 궁녀는 아침에 침전에서 나올 때 치마를 뒤집어 입고 나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조상궁 이하 모든 궁녀는 그녀가 아무리 하급 궁녀였더라도 상궁 이상의 대접을 해주며 부러운 시선으로 대했죠. 궁녀들의 숫자는 처음에는 300명에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가뭄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음향에 부조하라 하여 임금은 궁녀를 방출하였는데 보통 30명 내외였습니다. 궁녀의 보수는 고정적으로 아기나인이 한 달에 백미 너마를 받고 또 옥감이 1년의 명주와 무명 각 한 피를 받았죠. 여름에는 배, 모시도 하사품으로 내려 충분히 쓰고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식생활은 궁중에서 해결되었으므로 이러한 보수는 친가, 부모 형제들에게 보탬이 되었죠.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서는 월급제가 실시되었는데 상궁들은 고등관 대우를 받았고 제조 상궁쯤이면 장관급의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궁녀는 원칙적으로 종신제였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궁을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예를 보면 궁녀가 중병이 들었을 때 또 가뭄이 들어 궁녀 방출이 결정될 때 마지막으로 모시고 있던 상전이 승하했을 경우에는 중도에 나갈 수도 있었죠. 한편 10세 전후의 어릴 때부터 궁녀가 되어 궁에서 산 궁녀들은 연애라고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고 왕의 여인이다 보니 궁녀를 탐내는 남자들 또한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평생을 남자와 뜨밤 한번 보내지 못하고 죽고 마는 궁녀가 더 많았죠. 그리고 궁녀들은 어쩌다 남자와 눈만 맞아도 잘못 걸리면 극형을 피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시대 현직 궁녀들의 간통은 차명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이러니 죽을 작정이 아니라면 감히 궁녀들이 남자와 간통할 수가 없었죠. 만약 궁녀랑 같이 자서 궁녀가 임신이라도 했다고 치면 남자는 먼저 죽이고 궁녀는 출산을 기다렸다가 애를 낳자마자 죽였다 합니다. 조선시대 헌법인 경국대전의 보강판인 속대전에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애를 낳으면 100일간 산후조리와 아이에게 젖을 불린 다음 죽였는데 궁녀는 그런 예외 조항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다 궁녀가 출궁하여 궁 밖으로 나와 살게 되더라도 궁녀를 범하면 곤장백대에 처했다 하니 궁녀를 건드린다는 건 상당한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욕이란 것이 막아놓는다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닐 뿐더러 못하게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궐에서는 간혹 궁녀들과 별감 혹은 궁궐 나인들 사이에 성 스캔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현종 때 궁녀 유열이 자신의 형부인 서리 이흥윤과 몰래 간통하다 임신까지 해버렸고 이 사건이 발각되자 아이를 임신한 궁녀는 아이를 출산한 후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때 부마였던 권공과도 간통 사실이 추가 발견됐지만 궁녀는 죽고 부마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세종 때 보면 문승유가 숙직하면서 효도라는 궁녀를 남장을 시켜 숙직소에 들여서 간통한 일이 발각되었죠. 결국 그는 낮은 관직으로 강등되고 궁녀는 관노가 되었습니다. 사실 문승유는 이성계의 첫째 부인의 근친이었는데 처음 간통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임금이 무시했지만 다시 상소가 올려져 어쩔 수 없이 그를 처벌했다고 하죠. 이렇게 남자 만나기가 어려운 젊은 궁녀들은 함께 사는 궁녀들과 동성애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궁녀들 사이에 동성애를 보통 대식이라고 했는데 대식은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많지 않았죠. 이렇듯 은밀하게 행해지던 궁녀들의 동성애가
겉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 세종 때 있었습니다. 세종의 큰며느리 봉씨가 궁녀와 동성애를 벌이다 적발되어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봉씨는 세종의 두 번째 큰며느리였습니다. 문종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김씨는 학문에만 열중할 뿐 자신을 모른 채 하는 남편을 견디다 못해 압승수를 행하다가 시아버지 세종에게 적발되었었죠. 그러나 김씨가 쫓겨난 후 들어온 봉씨도 외로움을 견디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죠. 봉씨의 동성애 상대자는 자신의 지밀에 있던 소쌍이라는 궁녀였습니다. 봉씨는 소쌍을 육체적 동성애 상대로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랑했던 듯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독수 공방하는 봉씨는 늘 소쌍을 데리고 잤습니다. 봉씨가 소쌍과 잔 날에는 이불과 베개를 직접 거두고 다른 궁녀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불과 베개를 몰래 빨기도 했을 정도였죠. 당연히 세자빈이 궁녀와 동성애에 빠졌다는 소문이 궁중에 파다하게 퍼졌고, 이런 소문은 돌고 돌아 세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봉씨는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궁녀와 4시간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을 궁궐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정이 들었을 것이죠. 세종 때의 궁녀 내은이와 내시, 손생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둘은 정이 깊어지자 미래를 언약하기도 했습니다. 그 징표로 내은이는 세종이 쓰던 청옥관자를 훔쳐서 손생에게 주었던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은 이것이 전부였지만 이 사실이 적발되자 세종은 두 사람을 차명으로 다스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백성을 사랑한 세종이었지만 궁녀들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또 단종 때에 3대3 연애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린 궁녀 중비가 어린 별감에게 다가가 붓을 좀 구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갑자기 고백을 하죠. 이에 어린 별감이 당황해하며 다음에 가져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중비는 어린 별감이 붓을 가져다 주지 않자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글을 쓸 줄 몰라 친구 궁녀들인 자금, 가지 등을 찾아가 연애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어째서 어제 보내주겠다고 한 붓은 보내지 않습니까? 대궐이 지금은 넓고 적막합니다. 서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라고 대담하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이 모습을 부러워하던 자금과 가지도 자기들이 마음에 두고 있던 별감들에게 편지를 하여 3대3의 풋사랑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을 뿐 곧 감찰상궁에게 연애 사실이 발각이 되고 말았고 연애를 한 6명은 차명이라는 극형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에 다행히도 임금이 차명이라는 극형만은 면하게 해주었지만 젊은이들의 불장난치고는 너무도 서슬퍼럼 처벌이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강으로 조선시대 궁녀들의 성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시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궁녀들은 연회를 열고 기녀들과 풍악을 울리고 술잔을 기울여 놀았다고도 해요. 더욱이 별감과 궁궐 노비들이 함께 어울려 꽃놀이와 뱃놀이를 하며 기생들과 추잡하고 외설한 짓을 했다 하여 정조는 귀양을 보내기도 했죠. 이는 영조와 연관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무술이이기 때문에 영조는 궁녀가 우물에 빠져 자살하는 사건이 많아지자 궁녀들에게 특별한 날을 정해 연회를 베풀도록 지시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를 어릴 때부터 보아오던 정조는 평소에 좋게 여기지 않아 궁인들의 잔치를 금하고 말죠. 조선시대의 궁녀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